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은 어제 다뤘던 내용에서 이어서 좀 확장해서 다룰 건데요. 비에르고딕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려 합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는 비에르고딕성을 평균값이 내 개인 값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간략히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매주 로또 1등이 매주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매주 안 나오더라도 거의 몇 주에 걸쳐서 나오는데 뭐 어떤 주는 10명이 나올 때도 있고 1명이 나올 때도 있고 또 20명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게 그 당첨 사실이 뉴스에도 나오고 당일 판매점 앞에는 현수막도 걸리고 다 붙어 있잖아요. 뭐 1등 명당집, 뭐 1등 몇 번 된지. 그런데 그 로또 1등이 매주 나온다는 문장이 참이란 것과 내가 그 로또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거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한국 로또의 1등 확률은 대략 814만 분의 1인데요. 그런데 왜 매주 여러 명이 당첨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주간 판매액이 그만큼 많이 사니까 그러겠죠? 그럼 한 주에 1200원 팔면은 게임 수가 1억 2천만 개예요. 그리고 이거를 814만으로 나누면은 그것만 해도 당첨자가 15명입니다. 기대 당첨자가. 그래서 1등 당첨자 수는 그냥 그 주의 판매량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건 뭐 산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매주 로또 당첨자가 나오는 거는 그냥 시스템이 그런 거고 내가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그냥 제 개인의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로또 시스템과 내가 당첨될 확률 사이에는 1억 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비에르고딕성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에르고딕성이란 뭐냐? 이거 뭐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어려운 단어긴 한데 개념은 단순해요. 뭐 어떤 과정이 에르고딕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겪은 평균과 수많은 사람을 한 시점에 모아낸 평균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평균, 내 개인의 평균과 앙상블 평균 그 다수의 평균이 일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전을 10,000번 던져가지고 안면 비율을 구하는 거랑 10,000명에 한 번씩 던져서 안면 비율을 구하는 것, 둘 다 50%죠. 이런 게 에르고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동전 던지기에 돈을 걸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동전 던지기로 그 돈을 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 세계들을 평균하면은 결국 똑같이 50%겠죠. 될 확률이. 근데 그게 만약 내 자신이다. 그러면은 A라는 세계에서는 100이 15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0이 7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가 아니라 25%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곱셈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더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굴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결혼을 안 하고 뭐 어디에 살고 그리고 뭐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란 곱셈적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 평균 값은 집단의 기대값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왜 성장했는데 제자리인 것 같지? 라는 그 감각이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GDP를 예를 들게요. 한국의 GDP는 뭐 선진국 거의 3만 달러 넘어가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은 거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체감하는 성장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다른 겁니다. GDP나 뭐 예를 들면 평균 급여라든지
그런 것들 두 숫자가 원래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비에르고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평균 올려치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서울 4년제 결혼할 때는 수도권 자가는 있어야 되고 뭐 명품백 있고 독삼사 차는 사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실제 한국 평균을 따지면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월 239만원이고요. 4인 가구는 월 61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앤리치라는 이미지랑 달리 2021년 분석에서는 상위 1% 부자의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세였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SNS 보거나 TV나 그런 유튜브에서는 왜 이렇게 젊은 영앤리치들이 많은 것 같고, 왜 사람들은 다 대기업 다니고 뭐 수도권 상급지에 살고 명품백 메고 독삼사 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은 SNS나 그런 유튜브나 TV 예능에서는 그냥 수많은 사람의 인생들 중에서 가장 잘 된 사람들, 아웃라이어들의 케이스만,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아니더라도 잘 된 것만 잘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그 집단 평균에서 그러니까 상위 꼬리만 아웃라이어들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착각을 하는 게 그 아웃라이어들의 단면만 보고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을 걷다 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자괴감도 들고 무력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커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실제로 측정한 게 있어요. 그 KDI에서 한국 여기가 개발연구원인가 거기죠. 김희삼 연구위원이 성인 3,000명을 조사했는데 이런 비교 성향이 가여강할수록 경제적 성과랑 이 과시적 소비는 높은데 건강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얼마나 낮았냐면은 5점 만점에서 이 1점 상승할 때마다 거의 연소득 2천만 원의 감소에 맞먹을 정도 행복 손실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비교의식만 덜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더 버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으시면은 비교를 최대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경제적, 심리적,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TV 예능이나 유튜브에 나오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외 케이스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반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비에르고딕한데 이 비에르고딕한 세계에서 아웃라이어는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필연적 출력입니다. 앞에 다시 동전 던지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조용히 파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평균값은 양수입니다. 왜냐 하면은 극소수의 극단적인 승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아웃라이어는 평균의 예외가 아니라 평균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100명인데 한 80명이 아니 90명 정도가 파산했어. 근데 10명이 미친듯이 계속 앞면 계속 맞추고 뒷면 계속 맞춰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말도 안 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럼 평균 자체가 메꿔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안티프레지를 창시한 개념을 창시한 나심 탈레브가 말한 극단의 왕국이 바로 이겁니다.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았을 때 빌 게이츠가 안에 있다고 하면은 표본의 평균 재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빌 게이츠가 평균을 다 오염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관측치가 이 전체 데이터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이게 극단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이어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기계, 그게 뭐냐면 선호적 연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미 연결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관계가 많건 인기가 있건 명예가 많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허브들, 그 연결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태 효과라는 거예요. 마태 효과 뭐냐면 돈이 더 많이 가진 자한테 더 많이 붙고 적게 있는 사람한테 더 적게 붙는다. 그건데 결국에 이게 이 단순한 규칙 때문에 계속 무슨 솜사탕에 그 솜사탕 붙듯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멱법칙이 그런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계속 돈과 사람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붙으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 효과를 처음 얘기한 게 사회학자 머튼인데 그 이 말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자원이 없으면은 없으니까 더 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대신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아웃라이어가 구조적 필연이라는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아웃라이어가 될지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그 블랙스완의 속성 중 하나가 사후적으로 예측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00년도의 닷컴 버블 그런 것들 우리가 벌어진 다음에 그때는 그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후에 만들어진 서사라는 겁니다. 다 그게 블랙스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또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공개하잖아요. 814만 분의 1.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로 교활한 거는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인플루언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사례입니다. 왜냐? 이 확률이 아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대신 그냥 된 사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니까 됐어.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됐어. 라고 인과서사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웃라이어도 블랙스완이니까 사후서사가 붙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로또 당첨자한테는 아무도 비법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한 크리에이터, 사업가, 연예인들한테는 모두가 비법을 물어요. 생각해보면 똑같이 그 거대한 분포에서 뽑힌 그 아웃라이어들이거든요. 거의 로또 당첨된 확률만큼 그것보다 좀 높긴 하겠죠. 근데 같은 맥락이란 거죠. 여기에다 또 생존자 편향도 겹칩니다. 우리는 생존자만 관찰하기 때문에 실력을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해요. 능력, 실력, 재능, 그리고 운을 과소평가하죠. 그런데 저는 배워야 할 대상은 이런 성공자들이 아니라 그 성공자들 밑에 있는 수많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탈레브는 이걸 수식화해서 이 흡수 장벽이 존재할 때 생존자 편향의 크기가 커진다고 정식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흡수 장벽이 그거예요. 파산할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 생존자들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파산할 안전망이 약하고 안전망이 좁으니까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가치가 더 과대평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그 당시 안 뽑아줬으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이과가 아니었다면 못 들어갈 수 있었는 거고, 그 사람이 공부머리가 없고 그 사람이 부모님의 재능이 그런 쪽이 아니었다면, 그걸 물려받지 못했다면 들어갈 수 없을까?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걸 노력하고 이 모든 걸 통제해서, 그 사람은 근데 삼성전자 뽑을지 그걸 통제를 못 하잖아요. 결국에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줘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뭐 사업을 대박을 치고 뭐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원하는 걸 이루는 거지,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 화에도 얘기했잖아요. 탐색과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무작이라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의 이 사회 이동성 지수, 상향 사회에서 이동성 지수, 그러니까 지위 상승이죠. 그게 2006년에는 13.4%에서 22년도에는 10.5%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대 간의 그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은 2009년엔 48.4에서
2025년은 거의 30%로 나눠졌습니다. 이렇듯 재기가 어려워진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더 심하게 과대평가되고 왜곡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색은 반드시 해야 돼요. 탐색과 노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성공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이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지 성공을 하든 말든 해요. 이게 기본 토대라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나심 탈레브의 그 안티프레질 반취약성의 제1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먼저 하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상방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산을 먼저 막는 거죠. 하방을 막고서 그 위에서 그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방이 막혀 있으면 어쨌든 사람만 있으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티프레질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은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데 만약 그 파산 위험을 단 1%만 그 켈리 기준이라는 그 반복 베팅에서 그 파산 위험을 1%만 반영하면은 최적 베팅 크기가 0.46배로 줄어듭니다. 2%면 0.39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산 가능성을 1, 2%만 인정해도 그 최적 베팅 확률은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파산 위험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확률에.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파산 확률을 0으로 맞추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할 확률이 절반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전마진입니다. 그 가치 투자의 전설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전마진의 기능은 같은 맥락이야. 안전마진이 하방이에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안전마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예측을 틀리더라도 이 안전마진을 하방이 막혀 있으면은 굳이 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인생 어떻게 내가 다 맞춰. 내가 무슨 예언자도 카산드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전마진은 예측력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에어백이에요. 예측 실패할 걸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플랜 B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나심 탈렙은 밥의 전략이라고 해서 자본의 뭐 85에서 95를 뭐 국채라든지 그런 단기채에다 두고 나머지 5%를 뭐 옵션이라든지 그 사람은 그렇게 밥의 전략에서 중간지대 피하는데 이거는 뭐 그 사람 스타일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 배당주 8종에다가 저 슈드라고 그 미국 퀄리티 배당주 ETF 그거를 한 포트의 6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 미국의 선진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어디지? QQQ 그렇게 해서 8%씩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2%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있고 8%는 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고 길게 투자하면은 안전마진과 하방이 막혀지니까 그럼 상방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 투자적인 거고 인생에 있어서도 좀 하방을 막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뭐 사업을 하든 뭐 연예인을 하든 인플루언서를 하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걸 당연히 탐색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 대신 이런 하방이 막혀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은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망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망하더라도 파산하진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거기에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난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실패할 거를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문제가 그런 애들 공부 안 시키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운동만 시키니까 운동으로 못 뜨면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은 일본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균은 남들의 단면이에요.
근데 내 인생은 하나의 경로입니다. 계속 쭉 이어지는 거죠.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남의 최고점을 내 기준, 내 목표로 삼게 되고, 남의 우연이나 운을 내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전마진이나 플랜 B, 그 하방을 막는 이런 행위들은 평온한 시기에는 낭비처럼 보여요. 보험료를 내는 거죠. 왜냐면 뭐 현금은 수입률이 낮고 뭐 금이나 국채는 해지 비용이 나가고 중복은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탈레브가 얘기한 것처럼 효율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평온의 낭비 같지만 그냥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라 생각을 해라. 그래서 한국과 같이 재기가 어려운 사회에서는 이런 안전마진과 플랜 B의 가치는 재기가 쉬운 뭐 북유럽 같은 사회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높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낭비처럼 보이는 이 여유들, 그리고 이런 하방을 막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수익률 높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파산하지 않고 게임에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쫄보처럼 뭐 안전한 뭐 예금에다만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다 따라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남들과 좀 다른 모습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 탐색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 대신 게임 안에 남아서 탐색과 노력을 계속해라. 뒤지기, 그 게임에서 끝나면 뒤지면은 이 인생이란 게임은 리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